안녕하세요. 합격 고우고 요양보호사 TV 제7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46쪽에서 162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보 관련 기초 지식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 중에서 노인성 질환의 일반적 특성. 지난 6강에서는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이 7강에서는 심혈관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심혈관계의 특성을 보시면 심혈관계는 어떠한 기관이라고 그랬죠? 심장, 혈관, 혈액 관련된 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장은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져요. 노인이 되면 노화가 일어나면 좋은 거는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탄력성이 참 좋은 건데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최대 심박출량 그리고 심박동수도 감소를 하고요. 탄력성이 떨어져서 이 운동을 잘 못하니까. 그 다음에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초혈관 있는 데가 저리고 그러죠. 그리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서 앉았다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해요. 딱 일어나면서 저혈압이 발생한다는 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딱 일어나면서 어지러워요. 쓰러질 것 같죠? 이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고요. 다음에 하지 요 무릎 밑에 하지에 부종 또 정맥류 뒤에 이제 허벅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막 지렁이처럼 혈관이 튀어나온 거 있죠? 이런 정맥류. 또 항문에 치질도 발생이 돼요. 모세혈관,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강하게 그 순환을 하지 못하면 이런 치질까지도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심혈관계의 질환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고혈압이에요. 자, 고혈압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는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한 번에 확 혈액 양을 너무 많이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상승하게 돼요.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정상혈압은 120에 80이죠.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증상을 보면 잘못하면 뇌동맥이 파열돼서요. 뇌출혈을 일으켜서 뇌졸중이나 또는 사망을 일으키게 돼요. 이 고혈압이 원인이라는 거죠. 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이. 그 다음에 뒷머리가 뻐근하고 아프고 또 어지럽거나 눈이 갑자기 흐리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에 의한 뇌졸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막 머리가 아프거나 또는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거나 또 팔다리가 저리거나 또 심장이나 심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졌거나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다거나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고혈압에 의한 증상이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뇌졸중이 전구 증상이 아닌가 하고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치료 및 예방 부분에서는 이 고혈압은 소금이 굉장히 독이에요. 그래서 저염식이 싱겁게 먹고요. 지방이 혈액 내에 쌓이면 또 혈전을 만들 수 있어요. 고혈압일 경우에 더 혈전이 잘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지방식이 또 스트레스를 억제해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거를 방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무리 없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치료나 예방을 하기에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왜냐하면 고혈압은 지속적으로 약물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편견이 생겨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실까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높아도 혈압이 높으면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아니죠. 위에 보면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물론 혈압약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앞에서 이제 증상을 보셨죠. 뇌졸중도 올 수 있고 또 뭐 뒷머리도 아프고 평상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외에 신장이나 또는 뭐 당뇨 이런 부분도 합병증으로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일 경우에 약을 먹어야 된다. 부작용은 그거에 비해서 약한 것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 혈압이 약을 먹으면 조절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조절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있어서 완치됐다라고 의사가 말하기 전까지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편견이 많이 있는데 이런 편견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요양보호사는 전문가죠. 전문가는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심혈관계에서 동맥경화증이 또 그 질병으로 올 수가 있어요. 동맥혈관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혈액의 흐름이 장애가 일어나요. 혈액순환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책에는 나와 있는데 동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혈전이 쌓인단 말이죠. 혈전이 쌓여서 이게 이렇게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혈관벽이 또 굳어져요. 이 경우에 혈전이 쌓이니까 터지기 좋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을 보면요. 뇌혈관이 막힌다고 그랬죠. 그리고 터져요. 불면증이 오거나 언어장애, 또 협심증, 심근경색, 흉통, 이 심장에 관련된 병이 합병증으로 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발작, 뇌졸중이 일어날 경우가 많아요. 뇌혈관이 터지니까요. 그리고 뇌졸중이 일어나면 의식장애, 혼수, 반신불수, 압박감 등이 올 수가 있겠죠. 혈액순환이 아주 심각하게 감소되면서 이렇게 되면 혈액이 공급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혈액이 공급하는 것이 산소와 영양소인데 이러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말초인 하지 조직은 썩게 되는 거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리고 머리가 무겁고 아프거나 뒷골이 땡기며 현기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치료 부분에서 보면은 금연, 고혈압 관리를 해야 되겠죠. 고혈압이 오면서 이런 동맥경화증이 합병증으로 잘 오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를 특별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하라고 그랬죠. 고혈압하고 똑같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심혈관계에서 세 번째 질환이 심부전이에요. 그러면 심혈관계의 첫 번째가 뭐였죠? 고혈압. 두 번째가 동맥경화증, 세 번째가 심부전이죠. 이 심부전은 심장이 수축하지 못해서 수축력 저하로 인해서 혈액이 뭐를 공급한다고 그랬죠? 각 기관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고 그랬죠?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증상은 앉은 자세 호흡. 이상하다. 앉은 자세 호흡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도 잘 납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누워있을 때요. 호흡곤란이 오면 더 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반자이 상체를 이렇게 올리면 앉은 자세로 일어나면 호흡곤란이 좀 완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상체 부분을 30에서 60도 사이로 올리는 반자이 자세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 45도 정도가 가장 좋은 반자이 자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반자이 자세를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좀 더 원활한 호흡이 되기 때문에 앉은 자세 호흡을 하려고 해요. 다음에 이제 식욕상실, 의식혼돈, 현기증.
그리고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 배출도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산소와 영양 부족. 혈액은 뭐를 공급하게 된다고 그랬죠? 각 조직의 기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 혈액이 잘 내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산소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허약감, 피로, 호흡곤란이 와요. 또한 걷거나 계단 오르면 또 운동을 하면 더욱 심한 호흡곤란이 오죠. 그래서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나가서 뛰지 못하는 아이들, 심장병이 있다 하는 아이들 증상을 보면 이 신부전일 가능성이 많죠.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염분, 수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식사예요. 고혈압하고 똑같이 염분을 제한하고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제한을 하는데 수분이 있네요. 대부분 질환에는 수분을 권장을 하죠.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 이 신부전은 수분을 제한을 해요. 혈액에 수분이 너무 많이 섞이면 혈액순환을 더 방해하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을 해요. 이렇게 수분 제한하는 질병이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잠깐 언급만 하고 나갈게요. 자, 간경화증이 있고요. 신부전이 있고 또 신부전이 있어요. 그리고 부신기능 저하가 있고 갑상선 호르몬 저하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수분을 제한해라 그거죠. 그리고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고요. 독감이나 폐렴 예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폐혈증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 또 고혈압, 고지혈증은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되겠죠. 고혈압하고 같이 이 신부전이 오면 더 어떤 신부전을 악화시킬 뿐더러 결국은 사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치료 및 예방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심혈관계에서 빈혈이 있어요.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혈액 중에서도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공급이 잘 안 되겠죠. 노인에게는 특히 철분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상을 보면 이 빈혈은 여러 계통의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계통이 쫙 써있다. 중추신경계, 피부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이렇게 5개 계통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빈혈이에요. 그죠? 자, 중추신경계는 현기증, 두통,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을 가져오고요. 피부는 창백해지면서 혀를 보면 혀에 염증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심혈관계는 맥이 빨리 뛴다거나 혈압이 저혈압이 온다거나 숨이 계속 바쁘고 호흡곤란이 오고요. 소화불량, 오심, 변비, 복부, 팽만의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 나타나고 또 성욕감 태도 나타나는 게 빈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식사 시 철분 섭취 증가. 철분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C, 오렌지 주스 같은 걸 많이 복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출혈을 일으키는 다른 문제가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빈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빈혈을 치료하고 뭐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근골격계예요.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연골, 뼈 이런 거라고 그랬죠. 뼈를 둘러싸고 있는 뼈와 근육들 그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특성은 노화가 일어나면 추간판이 오그라들어서요. 키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등뼈도 굽고 머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가슴을 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뼈 질량 감소로 인해서 골격도 얇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생기죠. 그 다음에 근 긴장도라고 그래서 근의 이런 탄력성이죠. 근 긴장도와 또 근육량도 저하돼요. 그래서 신체적 활동이나 운동 능력이 감소되고요.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져요. 이것도 잘 나오죠.
다음에 관절면이 마모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기형을 초래하는 그러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죠. 다음에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를 해서 팔다리가 얇아지죠. 그 다음에 엉덩이, 허리 이 중간에 있는 것은 피하지방이 증가를 하고요. 또 어깨의 피하지방도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근골격계에 오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와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 물렁뼈가 닳아서요. 없어지거나 관절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변화하는 거죠. 그 염증이 액이 막 삼출물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거기에 굳어져서 기형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 증상을 보면 관절 부위의 통증이 심하죠. 그리고 이 통증은 이제 날씨나 활동을 많이 하면 굳은 날씨가 되거나 그러면 통증이 더 악화되고요. 날씨가 좋거나 활동을 좀 덜하게 되면 후전이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나오면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계단 오르기, 장거리 걷기, 등산 시 심한 통증이 와요. 또 관절의 변형이 오죠. 이 부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치료 및 예방 부분에서 관절 경직을 예방하고 근육 강화를 위해서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프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세 가지가 있어요.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외우세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골다공증이에요. 근골격계 중에서 첫 번째가 퇴행성 관절염, 두 번째가 골다공증. 뼈 세포가 상실돼서 골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뼈가 구멍이 똥똥똥 뚫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요인으로는 폐경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 골다공증이 폐경과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 수가 있고요.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일 경우에 골다공증이 많이 와요. 약간 과체중이 있으면 골다공증이 잘 안 온다는 거죠. 또 운동 부족, 또 척추, 골절 등 40세 이후에 골절 경험이 있거나 또는 영양 흡수 장애나 칼슘 섭취가 부족하거나 또 음주, 흡연,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거나 젊었을 때 본인 체중의 10% 이상 그런 무리한 다이어트 젊었을 때 내가 60kg인데 10kg를 빼야 되겠다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증상은 허리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도 작아져요. 등이나 허리가 굽는 그러한 증상이 생기고 골절이 잦죠. 이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치료 및 예방은 충분한 칼슘 섭취를 하거나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야죠. 너무 체중이 감소하면 이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잘 나오죠. 체중 부하 운동, 칼슘 섭취. 다음에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칼슘을 섭취하고 도움,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영양 불균형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충분하게 균형 있게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타민 D 체중 부하 운동 특별히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과 골다공증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시죠. 퇴행성 관절염은 운동을 할 경우에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를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특히 잘 나오는 건 수영이에요. 자, 그렇지만 세 개를 다 외우세요. 계단 오르기, 등산, 에어로빅, 장거리 걷기 무리한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은 체중 쿡쿡 걷는 거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데 걷기, 산책, 등산,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라고 그랬죠? 요 골다공증 체중 부하 운동 잘 나옵니다. 산책 듣기 잘 나와요. 자,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고관절 골절이 있어요.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해서 털썩 주저앉았을 때 이 고관절, 엉덩이뼈 있는데 고관절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고령이거나 또는 하지 기능이 좀 약하거나 시력이 잘 안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거나 저체중, 보조기 사용을 잘못 사용했거나 알코올 섭취를 해서 비틀거리거나, 이때는 이제 서해부나 대퇴부에 엄청난 통증이 오겠죠. 이동이 잘 안 되고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있겠고, 이 체중이 이제 과체중일 경우에 고관절 오는 경우가 적고요. 저체중일 경우에 고관절이 많이 온다.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낙상을 하지 않으면 골절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다음은 비뇨생식기계 특성이에요. 비뇨생식기계에서는 여성 노인은 성적 욕구 여성 남성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욕구는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방 근육이 위축해서 가슴은 처지고 작아져요. 처지죠. 이건 아시죠?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한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이 저하로 인해서 이때는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 이런 게 발생을 많이 해요. 방광 기능. 여성의 경우에 요실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러한 소변 관련된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동맥혈관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부분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전립선 비대는 그것도 잘 나오는데 남성에게만 있어요? 여성에게도 있어요? 남성에게만 있죠. 왜냐하면 전립선은 여성에게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요실금이 여성에게만 발생해요? 그것도 시험에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요실금은 남녀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여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이런 전립선 비대에 의해서 잔뇨량 소변을 봐도 본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잔뇨감이 있고요. 또 잔뇨량이 늘어나요. 요실금 한번 보시죠. 자신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인을 보면요. 노화가 되면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돼서 이걸 쫙 안 봐야 될 때 쫙 조여주지를 못해요. 소변을 보고 싶다면 그냥 헐렁하니까 그냥 요실금이 될 수도 있어요. 호르몬 생산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요도 기능이 약화되고,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 및 복압 상승과 관련돼요. 그리고 변비도 또한 이러한 요실금에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 앞에 방광이기 때문에 변비가 있어서 대장이 꽉 차면 방광을 누르겠죠. 그러면 이 방광의 저장 능력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요실금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또한 이제 복압이 더 증가하게 됨으로 해서 복압성 요실금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치료 및 예방 부분에서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를 하고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이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해요. 수분 섭취를 이때는 충분하게, 비뇨 생식기계에 질환이 있을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준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해야 되겠죠? 이것도 잘 나와요. 변비가 웬 요실금 관련, 아까 말씀드렸죠? 관련이 있다. 복압 상승을 시키거나 아니면 눌러서 저장 능력을 적게 한다. 그 다음에 체중 조절. 비만은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요. 복압성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비만이. 그래서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요실금에는 이 세 가지의 요실금 종류, 유형이 있어요. 복압성 요실금을 보시면요. 배에 압력이 가해질 때 소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침, 웃음, 재치기, 달리기, 줄넘기 이렇게 복부의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 역류성 요실금은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아요. 요도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잘 안 나오니까요.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한다.
자, 비뇨 생식기계에서 다음 질환은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비뇨 생식기계의 첫 번째가 요실금이었죠. 두 번째가 전립선 비대증. 이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립선이 커지면서 비대해지면서요. 요도를 압박하면 이 소변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원인으로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거나 여성 호르몬이 증가, 서로 이제 대비되죠. 이 부분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비만, 고지방, 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증상을 보시면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요. 그러면 요도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이 부분도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잔뇨량이 있기 때문에 잔뇨감 느끼는 거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요. 힘을 주어야 나와요.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이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그다음에 배뇨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 마려운 빈뇨.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 마렵다 생각하면 바로 나와버리니까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야뇨,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이렇게 해서 비뇨 생식기계까지 그 비뇨 생식기계의 특성과 질환까지 7강에서 살펴보았어요. 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